지담? 흔한 이름은 아닌데 뜻이 뭐예요? 호수같이 깊고 고요하게 한마음으로 살라는 뜻이라네. 우리 아이가 아니면 누가 집 앞에 데려다 놓았을까? 인연이란 이런 걸 거야. 난 키우고 싶어. 당신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봐요. 이봐, 엎둥이 엄마. 이리 와서 얘 좀 봐. 세대. 당신들은 엄마 마음이 어떤지 모를 거예요. 교감쌤한테 애 뺏기고 자꾸 어른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젖은 줄줄 흐르는데.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이근자 작가의 작품 속불꽃 준비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굴곡을 정교한 문장과 치밀한 구성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데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속불꽃 이근자. 남편은 오늘이라도 입양 서류를 접수시키라고 했다.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던데. 어정쩡 우물대는 내게 그런 절차는 이미 끝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남편이 건네는 1호 봉투를 외면했다. 꽁꽁이 마저 끝내야 해. 서각 동아리에서 하는 전시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기는 글씨와 그림. 나는 둘 다 준비하는 중이었다. 남편의 눈길이 나와 지담을 오갔다. 세로 1m, 가로 30cm의 나무판에 일자 조각도를 세워 딱 꽂았다. 그 다음 조각도의 머리를 2번 두드리고 칼날을 옆으로 옮겨 다시 자리를 잡고 딱 꽁꽁딱 꽁꽁딱. 리듬에 맞추다 보면 어느새 칼집 모자이크 모양이 나무판에 번졌다. 꼬박 일주일을 두드려 나무판에 바탕 세 겹을 걷어내니 위로 도드라진 글자가 제 형체를 드러냈다. 이제부턴 바탕에 물결 무늬를 넣을 차례였다. 집중해야 한다. 우리 아이 가질까? 내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결혼 약속 중 하나였다. 자신의 아이는 낳지 않겠다면서 업둥이에겐 왜 이렇게 애정을 쏟는 거야? 꽁꽁.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재담가 성선생님. 콩콩콩. 선생님과 아이를 함께 내쳐야 하는 거야? 콩콩콩콩. 대체 그들은 내게 무엇을 바라는 거야? 콩콩콩콩콩. 아! 나는 비명을 삼켰다. 나무망치가 빗나가 손등을 때렸다. 부풀어 오른 자리에 금세 멍이 베어나왔다.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고 팔을 휘둘러 봐도 아픈 게 가시지 않았다. 나무망치를 구석에 던져버렸다. 멍든 손등이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자리에만 조각돌을 꽂았던가. 꽁꽁이빨 한가운데에 거친 소용돌이 무늬가 파였다. 잔잔한 물살은커녕 나무판에 구멍이 뚫릴 지경이었다. 똑똑똑. 잠시 쉬었다가 현관문을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선생님이 신호였다. 벨소리에 지담이 놀라거나 잠에서 깰까봐 정한 신호였다. 열쇠 돌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덥죠? 나는 선생님께 인사를 하러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주방으로 몸을 들였다. 선생님이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리 말려도 선생님은 현관을 들고 날 때마다 신발을 가지런히 모았다. 차라리 못 본 척하는 게 최선이었다. 선생님이 내게 비닐봉지를 건네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봉지에는 유기농 야채와 쇠고기가 들어있었다. 아이의 이유식 재료였다. 나는 봉지를 냉장고 안에 다른 봉지 곁에 넣었다. 선생님이 매일 사다 나른 봉지가 수두룩했다. 많다고 말려도 소용없었다. 나는 소리 없는 한숨을 쉬며 선생님의 뒷모습을 봤다. 유아용 침대 옆에서 잠든 아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선생님. 웅크리고 앉은 선생님의 뒷모습은 뭐랄까 해탈을 갈구하는 구도자의 등처럼 염원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곳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용돌이가 시커멓게 겹쳐졌다. 아이는 선생님께 어떤 존재이지? 시종처럼 아이 곁에 머무는 스승과 돌이 체한된 치담. 그들이 나를 찾아온 건 6달 전이야. 업둥이에요. 복도가 시끄러웠고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선생님이었다. 얼마 전 옆집으로 이사 왔는데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업둥이에요. 우리 코앞에서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다. 아파트 복도에는 구경꾼들로 북적였다. 나와 남편은 현관에서 다시 집 안으로 뒷걸음질을 해 거실 구석까지 몰렸다. 선생님을 선두로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거실에까지 따라왔다. 선생님은 나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본 후 안고 있던 것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남편과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내밀었고 그렇게 아기가 우리에게로 왔다. 아기는 어쩌고 있나? 이튿날부터 선생님은 아기의 안부를 물으러 우리 집에 드나들었고 나는 어정쩡한 구경꾼이 되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해서인지 아이를 잘 다뤘다. 나는 선생님에게 아이 없는 법이라든가 심장 가까이에 아이의 귀를 대고 우유 먹이는 방법을 배웠다. 아는 아이인지 어떻게 우리 집 앞에 누인 아이를 발견했는지 물어도 선생님은 그저 웃기만 했다. 내가 초등생이었을 때의 선생님도 저렇듯 부드러웠다. 동창생들이 선생님을 회상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자상한 할아버지 인상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웃는 모습 그대로의 선생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6학년 봄이었다. 하굣길에 선생님은 나를 불러 학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연지야, 내일부터 선생님 점심 좀 갖다 줄래? 나는 머뭇머뭇 길을 외우며 선생님 뒤를 따라갔다. 한옥마당에 들어서자 사모님이 있었다. 내일부터 얘가 점심 가지러 올 거예요. 우리 아빠는 엄마에게 반말을 했는데 선생님에게 존댓말을 듣는 사모님이었다. 사모님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나는 낯선 집 마당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사모님은 허둥대며 돌아서는 내 손에 오렌지를 쥐어줬다. 시골에서 전학와 학반의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나는 선생님의 반찬통과 계란찜을 나르며 도시아이가 되어갔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대신 청소를 하지 않아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성적도 올라 선생님의 인정을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다른 때보다 일찍 선생님 댁에 도착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과 화덕에는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났다. 고소한 고깃국 냄새에 뱃속이 요동쳤다. 나는 사모님이 밥과 반찬을 담고 있는 부엌을 기웃대며 종알거리다 어느 순간 입을 다물었다. 평소와 달랐다.
사모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도시락을 주고받을 때에야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투명하여 푸른 실핏줄이 보이던 사모님이 뺨 한쪽에 든 시퍼런 멍. 환한 햇빛이 사정없이 비추던 사모님이 슬프게 흔들리던 눈빛. 그날 나는 상냥하고 예쁜 사모님의 기우뚱한 모습이 목구멍을 막아 점심밥을 다 먹지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입맛을 다시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나는 한동안 선생님과 사모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남편과 선생님은 자주 바둑을 뒀다. 그때도 선생님은 조용한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있었다. 입양을 서두르라고 조르는 남편은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우리 아이가 아니면 누가 집 앞에 데려다 놓았을까? 인연이란 이런 걸 거야. 난 키우고 싶어. 당신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은 지담이 좋다고 말하면서 내 결정을 따르겠단다. 나는 남편에게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냐고 따지듯 물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잠깐 쉬었다 다시 일을 하려고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이력서를 넣어놓은 상황이었다. 짙은 안개가 눈앞을 가린 것처럼 답답했다. 손을 휘저으면 선생님과 아이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줄까? 남편과 선생님은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모라도 한 것 같은 둘의 침묵이 숨통을 조이는가 하면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일처럼 간단해 보이기도 했다. 지담아, 우리 한지담. 아이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유명한 장명가에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지담? 흔한 이름은 아닌데 뜻이 뭐예요? 남편이 묻자 선생님은 대답했다. 호수같이 깊고 고요하게 한마음으로 살라는 뜻이라네. 선생님은 남편의 한시성까지 붙여 해석을 했다. 이름을 지은 후 선생님은 나와 남편을 지담엄마 지담아빠라고 대놓고 불렀다. 낯선 티를 감추지 못해 얼굴이 굳는 나와 달리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한술 더 떴다. 한지담, 이름 진짜 좋다. 지담아, 내가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남편은 아이에게인지 내게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지담이 아빠라는 사실을 수시로 각인시켰다. 지담아, 이리 와. 아빠 배 긁어줘. 여기야. 남편은 지담의 작은 손을 잡고 배로 가져갔다. 지담은 불룩한 배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한 듯 뱃가죽을 퉁퉁 내리쳤다. 때리는 아이는 짖지도 않는지 같은 장난을 반복하다 남편의 배 위에 엎드려 잠이 들곤 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 기꺼이 즐거워하면서도 막상 아이에게 나의 속살을 드러내 만지게 하지는 못했다. 어쩌다 아이가 옷 속으로 손이라도 집어넣으면 기겁을 하고 아이를 밀어냈다. 남편에게 안겨 울고 있는 지담에게 미안해서 다시 안 그러려고 마음먹었지만 나도 모르게 똑같이 반응했다. 내가 좀 데리고 나갔다 와도 될까? 선생님이 낮잠에서 깬 애를 안고 주방으로 나왔다. 선생님은 지담이 내 아이인 양 매번 허락을 구했지만 나는 선생님이 보호자라 생각하고 대답했다. 당연하죠. 내가 기저귀와 우유병을 챙기는 동안 선생님은 지담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키며 거실을 돌았다. 우리 지담이 잘 걷네. 할아버지랑 물고기 보러 가자. 잠자리도 잡고. 둘을 배웅했다. 땀이 묻은 아이의 이불을 널고 난 후
저녁을 준비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렀다. 지담이 집에 있을 때 선생님은 클래식과 지능을 발달시키는 음악을 틀었다. 며칠 그것만 듣고 지내면 기분이 처졌다. 남편이 그 눈치를 챘다. 아이를 안고 뛰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고 그러면 마음이 조금 풀리곤 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에 이불을 뒤집으러 베란다로 나갔다. 난간 너머로 선생님과 지담이 산책하는 연못둑이 보였다. 먼 산이 푸른 숲과 연못가의 들꽃을 스치며 걷는 사람들. 선생님은 지담이 탄 유모차를 밀고 못 주변을 돌고 있었다. 산 아래가 어둑해지면서 둘이 머리 위 서쪽 하늘엔 쥐색 구름이 산 능선을 따라 길게 펼쳐졌다. 내가 하늘과 연못 사이의 드넓은 경치를 숨을 쉬듯 느끼는 사이 노을이 짙어졌다. 금세 하늘은 물론 산이나 연못, 들판과 사람 모두에게 북노란 물이 들었다. 그 노을 속으로 선생님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지담은 온통 붉은 하늘로 팔다리를 쫙 펼쳤다. 착시였을까?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듯 노을의 핵과 같은 불덩이 하나가 그들을 감쌌다. 대자연의 거대한 불꽃에서 작은 불씨로 옮결되는 선생님과 지담. 그 속불꽃은 하늘과 하나인 듯 엉켜 일렁였다. 그 모습에 전율이 일었다. 콩콩딱. 나무망치로 조각돌을 내리칠 때마다 밤색 나방이 날개를 퍼덕였다. 조금 전부터 방충망을 치는 소리가 약해졌다. 매화를 새기던 중이었다. 칼날에 이파리 끝부분인 나무판의 조각이 날아갔다. 톱밥 속에서 깨알 만한 조각을 찾아놓고 본드를 꺼냈다. 비닐봉지에 든 본드는 입구부터 마르고 있었다. 굳은 본드를 넉넉하게 떼어내 방충망에 붙였다. 그런데 그 본드 웅덩이에 털북숭이 나방의 발 하나가 빠졌다.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었다. 몸통이 엄지손가락보다 큰 나방이 실 같은 제다리 하나를 빼내지 못해 발버둥을 치다 나머지 다리마저 본드 늪에 빠져버렸다. 날개를 퍼덕이는 기운이 빠지고 그 삶이 사멸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처참했다. 귀찮아도 휴지를 찾아볼걸. 왜 본드를 방충망에 붙였을까? 뒤늦게 후회했다. 하지만 어쩌랴. 한 가지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다리 긴 일자 조각돌을 쥐었다. 칼날을 다리에 겨냥하자 나방이 마구 퍼덕였다. 날개에서 떨어져 나온 비늘가루가 뜨거운 여름바람을 타고 얼굴로 날아왔다. 눈살을 찌푸렸지만 뒤로 물러설 순 없었다. 본드덩이 아래에 칼날을 붙이고 방충망을 훑어 올렸다. 우와, 쟤 좀 봐. 발 없이 잘도 날아가네. 얼마나 열중했던지 마당에 있던 회원들이 모여든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누군가 본드덩이를 눈앞에 내밀었다. 다리 좀 봐. 검정색이네. 벌써 도랑까지 날아갔어. 참. 자기야, 이거 좀 보라니까. 나는 본드 조각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내게 내미는 회원들을 두고 서각실을 나왔다. 이봐 지담 엄마. 놀이터 앞에서 뒷동네 사는 혜지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가끔 내가 모르는 선생님의 모습을 얘기해주는 터라 가까이 다가섰다. 저번에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혜지가 멍청이라 얘기하고 다닌다며 화를 냈다. 아, 미친 영감쟁이.
어제는 내가 떡집 아줌마랑 얘기하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나 봐. 집에 와보니 애 허벅지에 멍이 들었더라고. 분명 영감이 꼬집었을 거야. 가끔 혜지가 치담을 때리기는 하지. 기집애가 드세거든. 아니 그렇다고 어른이 애 몸에 멍을 들여놓다니 이놈의 영감을. 설마. 나는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귓전으로 들으면서도 미심쩍은 부분을 짚었다. 지담이가 어찌? 사내 아이 치고는 굉장히 빠른 거야. 혜지는 얘보다 넉달이나 빠른데 아직도 기어다녀. 선생님이 지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하 웃었다. 지담과 혜지를 비교하면서 선생님은 늘 그렇게 유쾌해했다. 나는 선생님이 할머니의 살쾡이 같은 눈을 피해 혜지를 꼬집는 모습을 상상하자 웃음이 나왔다. 나는 할머니에게 어른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호응을 해줬다. 지금은 화를 내지만 혜지 할머니와 선생님 사이가 쉽게 틀어지진 않을 것이다. 둘은 친구 혹은 경쟁자니까. 선생님과 혜지 할머니는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건강한 이유식 재료를 사러 다녔으며 손자 손녀 자랑을 앞다투어 했다. 노인정이나 놀이터에 유모차가 나란히 섰으면 두 분도 근처에 있었다. 얼마 전이었다. 빨간 포대기로 혜지를 업은 할머니와 파란 포대기로 지담을 업은 선생님을 뒤에서 따라간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 쌍둥이 손자 손녀를 업고 가는 부부인가 보다 하고 소곤댔다. 포대기 색깔이 맞춘 듯 남녀짝이 맞았고 아이를 업은 할아버지가 보기 좋아서 하는 말을 터였다. 선생님께 그 말을 전하려다 그만두었다. 속상해할 것이었다. 혜지 할머니는 목소리가 크고 성격도 드세다고 고개를 젓는 선생님이었다. 사모님과 비교하면 그 말도 틀리진 않았다. 혜지 할머니와 헤어져 우리 동 입구에 들어선 참이었다. 우리 층쯤에서 현관 벨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프라도 왔나 싶어 서둘러 올라왔다. 선생님 집의 현관 앞에서 10대로 보이는 여자애가 배를 누르고 있었다. 여자애와 눈이 마주쳤다. 저기요, 여기가 성교감 선생님 집이라던데 맞나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내 대답에 여자애는 눈만 끔뻑였다. 나는 여자애의 어깨에 걸려있는 3개의 가느다란 끈 중 분홍색의 가슴살일 거라는 짐작을 했다. 집에 들어가 물 한 잔도 마시기 전에 우리 집 벨이 울렸다. 제가요, 오늘 교감쌤을 꼭 만나야 해요. 아줌마 집에서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내가 문고리를 잡고 우물거리는 사이 여자애가 집 안으로 냉큼 들어왔다. 선생님을 어떻게 하세요? 나는 차가운 음료를 여자의 앞에 놓으며 물었다. 가슴 옆에 새긴 검붉은 불꽃 문신이 턱을 찌르듯 타오르고 있었다. 며느리예요. 뭐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들이랑 살았고 자식도 낳았으면 며느리 아니겠어요? 아... 나는 몇 대 전 동창생들과 가졌던 옛 스승찾기 행사를 떠올렸다. 간단한 식을 마친 우리는 선생님 집에 들렸다. 나는 사모님을 뵙고 싶었지만 이미 고인이 됐다고 했다. 아들은 독립했고 선생님은 혼자 살았다. 나는 집안 곳곳에 놓인 사진을 보며 사모님의 옛날 모습을 회상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고운 모습의 사모님을 사진으로라도 봐 반가웠다. 당연하지만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사모님이 가장 젊었고 내가 보고 싶던 얼굴이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선생님과 사모님도 나이가 들었다.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제 부모의 아담한 골격과 달리 남자다운 체격과 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졌다.
여자애는 며느리라면서 왜 혼자 선생님을 찾아왔을까? 여자의 애인이라는 선생님의 아들은 어디 있을까? 궁금했다. 오빠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아줌마는 교감쌤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왜 교감 선생님이라 부르는지 물어보았다. 여자애가 부르는 교감 선생님은 우리가 부르는 선생님이란 호칭보다 왠지 초라했다. 예? 아, 오빠는 교감쌤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래요. 오빠 말이 씨가 없대요. 알죠? 예? 그녀는 우리 둘뿐인데도 네 개의 손나팔을 들이대며 귓속말을 했다. 비밀 이야기 해줄까요? 오빠 엄마가 교감쌤이랑 싸우고 나가 밤거리에서 그만 일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빠를 가진 거죠. 중학교 때 엄마와 싸우는 교감쌤을 죽인다고 뭐 오빠가 그랬다나? 그 후부터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대요. 오빠 사진 볼래요?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요. 사진엔 액자 속 고등학생과도 다른 낯선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선생님 내외와 닮지 않았음에도 낯익은 얼굴이었다. 내가 물었다. 아이는 어디 있나요? 저기 외국에... 여자애는 더듬거리며 다시 제 얘기를 계속했다. 오빠는 사실 내가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날 만나러 오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교감쌤이 따로 부르더라고요. 아이는 꼭 낳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도 뭐 오빠의 분신이 태어났으면 했죠. 막상 아이를 보내고 나니 교감쌤이 원망스러웠어요. 계속 생활비만 대주었어도 내가 키울 수 있었는데. 기관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여자애는 말의 내용과 달리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빤히 쳐다보자 내 눈길이 부담스러운지 거실을 둘러보았다. 혹시 쌤이 언제쯤 오는지 아세요? 오늘 꼭 만나야 하는데. 아기가 있네요. 몇 개월이에요? 애를 낳았다는 것이 진짜구나 싶게 지담이 사진에 관심을 보였다. 여자애가 실증도 내지 않고 거실과 방으로 가며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선생님이 돌아왔다. 여자애는 내게 안기는 지담을 빤히 쳐다보며 선생님을 따라 문을 나섰다. 여자애는 현관 앞까지 가서도 지담과 선생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혹시... 여자의 시선을 모를 리 없는 선생님의 표정을 나는 주시했다. 뻣뻣이 굳은 선생님을 따라가는 여자애의 바람적으로 튀어나온 입술을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저 여자애가 지담에게 중요한 존재라면... 그럴 수는 없었다. 지담이 불쌍해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하지만 지담을 받아들이고 난 뒤 내 아이가 생긴다면... 영화 AI에서 친아들이 깨어나자 로봇 아이는 버려졌다. 울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는 영화 속 엄마처럼 나도 지담을 폐기물 취급하게 될까? 꼬리를 무는 혼란 끝에 사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끝까지 선생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모님. 그분의 손자라 생각하자 마음이 홀가분했다. 나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며 모르쇠로 읽어나는 선생님이나 무분별하게 어깨끈이 흐르도록 버려둔 여자애를 머릿속에서 털어버리고 대신 사모님과 지담을 연결지었다. 붓글씨로 쓴 우리 세 식구의 이름을 원장에게 건넸다. 향나무 명패를 주문했다. 선생님이 지담의 이름을 지어온 직후 내게 준 글씨였다. 선생님이 내 솜씨로 새겨달라고 했지만 입양 서류처럼 미뤄온 터였다. 명패는 원장이 잘 만드는 분야였다.
저건 어쩌려고? 원장이 소용돌이가 어지럽게 파인 나무판을 가리켰다. 일주일이나 공들였던 꽁꽁이가 아깝다고 했다. 내게 정말 꽁꽁이 판을 버리겠냐고 물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매화 부통만 완성하여 전시할 생각이었다. 담이 이모, 우유 줘. 지담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줄 모르는 남편이었다. 나는 우유컵을 들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우유컵은 본체만 채 내게 물을 뿌리며 손목을 잡아 끌었다. 같이 하자. 남편의 얼굴이 장난기로 가득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옷을 벗었다. 욕조에 들어가자 남편은 나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우리의 움직임으로 욕탕의 물이 출렁거렸다. 지담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때리고 흩뿌리며 놀다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왔다. 매끄러운 아이의 맨몸이 가슴에 닿았다.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자 남편이 다가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젖은 살같이 우리 품 안에서 요리조리 미끄러졌다. 옷단겹을 벗긴 감촉이 놀랄만치 달랐다. 마시멜로보다 더 말랑했다. 남편은 물장난을 쳤고 지담은 넘어갈 듯 깨르륵대며 웃었다. 통통한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비루치를 하는 동안 나와 마주 앉은 아이는 신기한 것을 발견한 양 내 젖꼭지를 들여다보았다. 지담아,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가슴이야. 잘 봐, 엄마 거야. 우리 엄마 해볼까? 엄마. 평소에 남편이 먼저 해보이면 음마 따라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피곤한지 머리를 긁다 도저히 궁금증을 못 이긴 손을 젖꼭지 위에 살며시 얹었다. 아이의 손은 금방 아래로 미끄러졌으나 내 가슴에 남은 저린 감촉은 지담이 머리를 기대도 가시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껴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옅은 열기에 닳든 고단한 아이일 뿐이었다. 목욕을 마친 나는 아이를 안고 누웠다. 지담은 품에 안긴 채 고른 숨소리를 냈다. 묵직하고 따스했다. 새벽녘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했다. 남편이 현관으로 뛰어가는 동안에도 누군가 발로 문을 찼다. 문을 열자 시끌벅적한 바깥의 소리가 몰려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물러갔다. 지담이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를 업고 복도로 나갔다. 남편이 쓰러진 선생님을 안고 있었다. 술이 취해 올라오는데 여기가 밝은 거예요. 처음에는 더워서 문을 열어놨나 했죠. 아휴. 옆집 아저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이 본 것을 되풀이 얘기했다. 남편이 몸을 흔들었지만 선생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선생님 집에 들어가 물과 약을 가져왔다. 몇 알? 2알이지? 남편이 숟가락으로 약을 부숴 물을 부었다. 선생님이 입에 흘려넣었지만 턱으로 허연 약물이 흘러내렸다. 사이렌 소리가 나고 남편은 들것에 실린 선생님을 따라 나섰다. 구급차가 떠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나는 선생님 집으로 들어갔다. 주방에는 밥그릇과 수저 한 벌이 싱크대에서 물에 불어있을 뿐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했다. 안방에는 삼배 이불이 누운 고드름처럼 문을 향해 뾰족하게 놓였고 휴대폰이 이불주름에 묻혀 있었다.
1시간 전에 통화한 이력이 있었다. 나는 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불을 개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현관으로 가는 도중에 왜 약을 먹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자신의 병을 잘 관리하는 분이었다. 장식장 위에 놓인 아들과 사모님의 사진 속 눈길과 마주쳤다. 그들의 웃는 얼굴이 죽은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다. 등에 지담이 잘 엎여 있는지 더듬으며 그곳에서 나왔다. 남편은 중환자실이라며 문단속 잘하고 했다. 태풍이 온다더니 밤새 유리문이 덜컹댔다. 여자애가 찾아온 건 선생님이 입원한 며칠 후였다.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와 늦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얘가 내 아이라는 걸 당신들은 알고 있었죠? 선생님 퇴원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남편이 설득했지만 여자애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알고 있었잖아요. 유전자 검사 할까요? 남편이 여자애의 눈길을 외면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제부턴 단하루도 내 아들과 헤어지지 않겠어요. 당신들 돈 때문에 아이 데리고 있는 거 알아요. 아직 입양도 안 했잖아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그까짓 돈 안 줘도 그만이에요. 아이는 꼭 데려가겠어요. 지금 당장.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화장대 서랍에서 핸드백으로 자리만 옮겨서 묵힌 입양 서류를 떠올렸다. 마음을 먹었다지만 그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여자애에게 항변할 수가 없었다. 7개월이 넘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나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던가. 며칠 생각해보자고 여자애를 설득하자 여자애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셔츠에 파인 걸로 전무덤이 허옇게 보였다. 당신들은 엄마 마음이 어떤지 모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쁜 년이라도 엄마는 엄마예요. 교감쌤한테 애 뺏기고 좋아서 술 마신 줄 알아요? 아직 눈도 제대로 안 떨어진 아기 얼굴이 자꾸 어른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젖은 줄줄 흐르는데. 여자애는 멍하게 선 우리를 두고 자기 손으로 빨랫줄에 널린 아이의 옷가지를 걷어챙겼다. 젖병과 장난감을 비닐봉지에 넣으며 여자애가 훌쩍이자 지담도 따라오러 집이 상가 같았다. 여자애는 어떤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제서름의 통곡을 하느라 짐 싸는 것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아마 지담이 아빠일 터였다. 나는 여자의 핸드백에 선생님이 만들어준 통장과 카드를 넣었다. 그건 아이 몫이었다. 여자애는 사진도 몇 장 챙긴 뒤 지담을 데리고 떠났다. 남아있는 아이의 물건을 싸두면 며칠 내에 가지러 오겠다고 했다. 선생님을 보러 병원에 가자 남편이 여자애가 다녀갔냐고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그 여자애의 연락을 지겹도록 기다렸다. 지담의 물건을 챙긴 라면 박스 5개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여자애에게 먼저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지담과의 인연을 빨리 끊으려는 일 같아 그만두었다. 나는 선생님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다. 의식은 조금 돌아왔는데 산소호흡기로 꽂아 말씀을 못해. 나중에 뵙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혹시 선생님이 퇴원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다.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남편은 나를 말리는 대신 당부를 했다. 지담이 보낸 걸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
회복되면 그때 천천히 말씀드리자. 알지? 나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마스크를 끼고 초록색 무균복을 입고 환자들의 얼굴을 둘러봤다. 얼굴로는 찾을 수 없어 결국 이름표로 선생님을 찾았다. 눈을 감고 꼼짝도 안 하는 선생님은 산소호흡기 덮개가 부해졌다 맑아지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렸다. 미지근한 뼈가 만져지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마르고 가느다란 손목을 만지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손자를 안아 올리던 강인한 팔뚝은 어디 갔을까?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리는 빗줄기 모양대로 병실한 풍경이 쭉쭉 빗금을 그은 채 대비치고 있었다.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 튜브들, 가습기가 뿜어대는 흐린 물방울, 깜박이는 숫자들. 나는 선생님의 숨소리를 쫓았다. 가늘게 숨을 쉬는 소리가 귀를 찌르는 기계음 사이로 속삭이듯 들려왔다. 몸을 굽혀 선생님의 귓가에 숨소리보다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이 인생을 걸고 추진한 일을 무산시킨 것이 죄송했다. 애를 키우기 가장 적합한 사람은 생모가 아니겠느냐 따위의 변명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선생님이 지담을 찾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 과연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아이를 보내도 되었을까? 선생님과 지담이 없는 집은 북적이던 파티가 끝나 쓰레기만 남은 해변처럼 황량했다. 아이만 없으면 마음대로 늦잠을 잘 것 같았는데 어지러운 꿈이 한없이 길었다. 여자애는 왜 아이의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가? 나는 허둥댔고 입이 쓰고 갈증이 났으며 오래 걸어도 다리가 아픈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이봐요. 이봐 엎둥이 엄마. 이리 와서 얘 좀 봐. 세대. 슈퍼마켓을 지나치는데 주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햇빛 속을 걷다 그늘에 들어가자 어지럼증이 좀 가라앉았다. 물 좀 주세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물이 문제야? 몇 번을 불러야 해? 얘 좀 봐. 나는 주인 여자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지담이었다. 유모차에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2시간 전에 여기 데려다 놓고 금방 온다던 계집애가 안 와. 아휴, 애 본다고 장사도 못했어. 어떡하면 좋아. 나는 유모차 옆에 쪼그려 앉아 지담을 내려다보았다. 열흘 동안 아이는 키가 컸고 살이 빠져 홀쭉했다. 아이 귓바퀴에 말라붙은 우유 찌꺼기를 털어냈다. 아이의 말랑한 살갗을 만지자 멍했던 감정이 서서히 살아났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지담이 무사히 돌아와 내 곁에 있다니 선물 같았다. 지담이 얼굴로 날아드는 파리를 쫓았다. 유모차 배낭 속에는 젖병과 장난감, 옷가지들이 때가 묻은 채 뒤섞여 있었다. 아이고 더러워. 여름인데 꼴이 저게 뭐야. 지는 여우처럼 화장을 했더구만. 저번에 와서 업둥이랑 세대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라고. 동네가 다 아는 얘기인데 숨길 게 있나. 글쎄 오늘은 저기 그늘에 앉은 동네 사람들한테 음료수를 하나씩 돌리면서 자기가 애 생모라고 하던데 그 말 진짜야? 은행에 잠깐 들렀다 온다더니 몇 발짝 안 가 오토바이 뒤에 땡크 올라타더라고. 좀 이상하긴 했지. 그래도 그거 타고 빨리 오겠다 싶었지. 아휴, 근데 오늘 장사 못한 건 어떡해.
업둥이 엄마가 책임져.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주인 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업둥이 생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고 떠들었다. 나는 유모차를 밀어 슈퍼마켓을 빠져나왔다. 설마 애를 낳긴 너무 어리던데. 몇지 반박하자 주인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가게 앞에서 물을 뿌리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봤다니까 그러네. 업둥이 엄마, 말 좀 거들고 가. 세대! 나는 슈퍼 여자가 부르는 소리를 뒤에 두고 걸음을 빨리 했다. 지담이 돌아오고 얼마 지난 뒤 선생님은 병원에서 외출을 나왔다. 선생님은 산책을 가자고 했다. 지담은 선생님이 앉아있는 휠체어를 잡고 매달려 몸을 끄덕끄덕 흔들며 아는 체를 했다. 지담이 혼자 걷는구나. 할아버지랑 물고기 보러 갈까? 선생님의 목소리에 지담이 활짝 웃었다. 선생님은 기력이 돌아오자마자 산소호흡기를 매달고 집에 오겠다고 했단다. 하지만 의사와 남편이 만류하여 겨우 오늘에야 외출을 허락받았다. 지담은 휠체어에 달라붙어 쇠다리를 쥐고 일어섰다 앉으며 아무데나 퍽퍽 두드렸다. 선생님은 자신의 무릎에 지담을 앉히겠다고 우겼다. 인사를 건네는 동네 사람들을 지나쳐 산책길로 접어들었다. 남편이 선생님과 지담이 탄 휠체어를 밀고 나는 빈 유모차를 끌며 잡초 사이로 난 맑은 흙길을 걸었다. 태풍이 지나간 늦여름 오후는 시원했다. 고추잠자리가 유모차에 와 앉았다 날아가고 샛노란 나비가 바람결에 살랑살랑 떠다녔다. 선생님이 손짓을 하자 남편은 지담을 하나 내게 건네고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선생님이 입에 갖다 댔다. 지담은 선생님이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자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뭔가 아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려 선생님을 쳐다보곤 얼굴을 찌푸리고 칭얼댔다. 선생님의 고통이 지담에게 전해지는 걸까? 돌아갈까요? 남편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묻자 선생님은 손을 저었다.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의사도 고개를 저었다고 했다. 걱정 마세요.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갈아 끼우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저 사람 이제 진짜 지담 엄마예요. 서류 정리도 끝냈어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아시죠? 흰막이 한꺼풀 내려앉은 선생님의 눈동자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지담을 오래 붙잡았다. 선생님이 지담과 산책 다녔던 모뚝에 도착했다. 작은 연못 주변에 벤치 몇 개가 놓였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쉬고 있었다. 평지에 자리를 잡고 앉자 지담이 익숙하게 주변을 돌아다니다 산소통과 휠체어가 궁금한지 선생님에게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지담이 멀어지면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 다가오면 안고 쓰다듬었다. 아무리 만지고 바라보아도 그리운 사람이 있는 법이었다. 늦여름 야외의 살아있는 생물과 공기, 반짝이는 연못의 수면을 가르는 아이의 웃음소리, 지상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 밤으로 가는 오묘한 혼돈의 시간이었다. 지담이 내는 웃음과 칭얼대는 소리가 남편에게 몸을 기울이는 선생님의 모습에 묻혀들었다. 저녁 붉은 노을이 내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은 수시로 지담과 산책을 다녔다. 가끔 베란다에서 둘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눈에는 그 곁을 따라가는 선생님이 보이곤 했다. 어느 순간 아이를 노을 지는 하늘로 던졌다가 되받아 안고 아이와 함께 뱀을 돌기도 하는 젊은 날의 선생님. 어느 날은 아이가 뛰어가자 그 뒤를 허겁지겁 따르다 멈춰선 선생님이 숨을 고르는 사이 훌쩍 자란 지담이 되돌아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장면. 내 집 베란다에선 뚝뚝 떨어지는 불덩이에 휩싸인 그들의 모습이 모두 보였다. 거실엔 노을색으로 바탕을 칠한 꽁꽁이 나무판이 걸려 있었다. 원장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소용돌이 자리에 우리 식구의 이름을 새겼다. 굽이치는 글씨체가 절벽에서 피어난 꽃나무처럼 혹은 커다란 파도처럼 소용돌이 바탕과 잘 어울렸다. 불협 화음인 듯 서로 등을 기댄 인물 추성화인 듯 그렇게. 이근자 작가는 2011년 경남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바닷가에 고양이 의자가 있었다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현진건 문학상에 지하철과 달팽이가 추천작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옥시모론의 시계가 극간 연인 무대에 의해 창작극으로 만들어져 상연되었습니다. 소설집으로 희포가 말씀하시길 산책 109가 있습니다.